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제2부 난징에서 충칭으로. 요 앞에 보이는 큰 나무,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건물, 그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모였던 공간이 있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강변에 쭉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도 했고, 지금 우리 보이는 저 노란 그 불빛 보이죠? 네. 그쪽에 또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해요. 난징의 회청교. 1919년 상하이에서 태극기를 내건 뒤 27년 동안 중국을 떠돌아야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숨결을 따라가는 취재진과 탑사팀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를 거쳐 난징까지 달려왔다. 회청교는 난징의 광화문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집들이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며 좁다란 골목길은 60년대 한국의 어느 골목을 보는 듯하다. 여기 지금 난징에 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작은 다리 위에 올라서서 저쪽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예전에 활동했던 곳을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935년 11월 항저우를 떠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위치한 난징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청사가 자리 잡지 못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징에 세워지면 일본이 사격을 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는 2시간 거리인 전장에 두고 요인들은 주로 난징에서 활동하게 된다. 상하이를 떠나 자신에 은둔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난징으로 은신처를 옮긴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홍소연 자문위원회 해설이다.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가흥 해염으로 다시 가흥으로 피신하면서 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남경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남경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 아시는 것처럼 김구선생님이 중국말이 유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예보를 불러서 회청교 근처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동성에서 온 고물상으로 위장을 하고, 근데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요 아무튼 회청교라고 하는 요 부근이고, 상하이에서 며느리 최준래 여사를 잃고 두 손자와 함께 귀국했던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 70이 넘은 나이에 난징으로 건너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독립운동가 가족들과 이웃하며 살았다는데 아쉽게도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저기를 동관두라고 해요. 그 다리 있는 데 가서 그 위치나마 대강 어렴풋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관두엔 백범 김구 선생이 한국 청년들을 군사 간부로 길러내는 학생 훈련소가 있었다. 요 부근이 우리 청년들이 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리다. 여기서부터 요쪽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낮에는. 지금은 이제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녔던 곳. 난징에는 이렇듯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난징시 쯔진산에 위치한 항일 항공열사 공묘. 공묘는 중국이 1931년 상해전쟁과 중일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공군과 외국인을 안장하기 위해 조성한 묘원이다. 보겠습니다. 김 씨와 전 씨예요. 김원영, 전상국 두 분. 이 많은 이름 중에서 어떻게 찾죠? 전체 다 몇 분이죠, 여기? 중국 사람 870, 미국 사람 2197, 소련 사람 237, 한국인 두 분. 네. 그러니까 3,000은 찾으셨어요? 그러셨어요? 3,300 정도. 항일 항공열사 기념비 주변에 나라별로 희생자 명단이 새겨진 검은색 비석이 있는데 항공열사 명단에 두 분의 이름이 남아있다. 어디요?
예. 아, 딱 두 분이 따로 있네요? 예, 딱 한국 열사 명단. 예. 전상국, 김원영. 예, 두 분. 두 분이네요. 예. 전상국, 김원영. 보는 것만으로도 애달픈 이름이다. 역사학자가 꾸민 대학생 이 푸름에 나이가 막내 축에 속해 답사팀의 귀염을 한몸에 받았는데 푸름에는 전상국 선생의 추모비 앞에 오랫동안 멈춰서서 그분의 삶을 마음에 새긴다. 전상국 1907년부터 1938년 8월 21일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1907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전상국은 일본 다치가와 비행학교를 나온 뒤 일본에서의 항공학교 교관직 제1을 거절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6년에는 전상국은 1931년 2등 비행사 자격으로 중국 공군에 입대한다. 그로부터 5년 뒤 1936년 민족혁명당에 입당해 항일운동을 지원하는데 1938년 8월 양자강 공중전투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안타깝게 전사한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이었다. 다음은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예상균 어디 가셨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김원영 선생님은 아주 너무 잘생기셔서 우리 그 독립운동하는 와중에 중국 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 중국의 한 제가 어른들께 듣기로는 아주 부잣집 처녀가 이 김원영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줄곧 안내를 맡았던 홍소연 위원.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 예상균 학생을 찾아 김원영의 일생을 되짚어보게 한다. 김원영, 황해도 장현. 동양인 김구를 따라 독립운동을 한 김보연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까닭에 안원생에게 시집간 누이 김영애를 따라 북경에서 거주하였다. 난징 동관두 23호에 학생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는 1945년 2월 7일 명을 받고 출격하여 악양, 혁양 등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대일작전을 전개하던 중 3월 24일 일본국 공격을 위해 출격하였으나 불행히 애기가 추락하여 순국하였다. 항공 열사들 중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추락한 조종사들은 시신을 찾지 못해 이름밖에 남기지 못한다는데 대안의 아들 김원영은 26의 삶을 항일투쟁에 그렇게 고스란히 바쳤다. 일제강점기 많은 젊은이들이 항일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한다. 국외로 망명해 독립군 부대로 투신하거나 중국 국민당에서 일제에 맞선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었다. 난징에도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청년들의 자취가 남아있다. 지금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이런 데일 줄 몰랐어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난징 황룡산의 천령사로 가는 길. 이곳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란 긴 이름의 군사학교가 있었다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주도한 간부학교는 1기에서 3기까지 모두 125명의 청년 투사를 키워냈고 이곳 천령사는 1935년 3기 훈련생들이 훈련했던 장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이 간부학교 1기 출신이다. 저희들이 부르는 목소리 듣고 계십니까, 선생님? 네, 날씨도 또 어둑해지니까. 근데 불빛 취재진과 답사팀이 이곳을 찾은 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다 보니 인적이 뜸한 외진산길에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는다. 올해 중학생이 된 답사팀의 공식 막내 희경이
백범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는 희경이는 백범 일지를 3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데 줄곧 서울에서 자란 14살 아이에겐 숲의 어둠이 낯설고 무서운 모양이다.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걸었던 길인데 네가 지금 징징거릴 때야? 나 어느 날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 징징징징. 살려줘, 엄마. 나 무서워. 야, 독립군들 몇 살에 여기 이런 데 왔을 것 같아. 10대 때 결심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 이 나이 때 다 딸 희경이와 답사에 나선 오지연 씨. 중국에 이번 답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희경이를 위한 중학교 입학 선물이라는데 희경이도 머지않아 역사 속의 길을 걸어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 믿어본다. 그런가 하면 답사팀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두 번째 답사에 참석한 젊은이도 있는데 교대에 재학 중인 이석영 학생이다. 저희는 여기를 서서 허리를 꿋꿋이 세우고 오는 반면에 독립군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것도 새벽에 그리고 사람들이 깜깜할 때 기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그다음에 밤이 이석영 학생의 꿈은 좋은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역사적 현장에서 그 숨결을 느끼는 석영이는 이미 꿈의 절반은 이룬 것 같다. 약 10여 분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검정색 지붕, 흰 벽, 폐가예요? 어떻게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힘들었죠. 으스시했는데요. 천령사라 적힌 옛 건물과 다 쓰러져가는 가옥, 건물 앞에 말라버린 우물의 흔적, 폐허가 되어 있는 이곳에 군사학교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제는 현지인들의 도교 사원으로 간간히 쓰이고 있다는데 예, 숙식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래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초하루와 보름이면 도교에서 하는 그 의식을 하러 올라오시는 곳이 됐대요. 예, 예.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단장도 돼 있고 그래요.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난징. 그 낯선 땅 깊은 산 속에서 조국의 독립의 청춘을 걸었던 조선의 청년들. 이곳에서 가슴 저린 시간을 살아냈다. 그 오전에는 이론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저녁 때쯤이면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죠? 아마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답사팀도 따라 불러본다. 시작합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행한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던지러 나가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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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간부학교 졸업생들은 조선의용대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된다. 36년의 일제강점기, 상해, 난징, 만주, 연해주. 얼마나 많은 무장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며 싸웠을까. 그분들이 싸워준 덕분에 우리 민족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아직 이름도 없이 역사의 시간 속에 묻혀있는 그분들을 우린 기어이 발굴하고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오늘 답사팀이 한마음으로 부르는 독립군가는 그분들에 대한 사죄이자 다짐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난징의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
실제 위안소로 쓰이던 건물에 마련된 이 진열관은 난징 시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재항이 지명인가요? 이재항이라는 게? 이재항이라는 게 골목 이름입니다. 골목. 골목. 지금 우리 저기 보이면 약간 느릿느릿한 건물 끝으로 보여. 거기에요, 바로 코앞. 폐허였던 이 건물이 지금 모습을 갖추기 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느냐를 두고 중국 정부와 학계, 언론에서 찬반 논쟁이 거셌는데 2003년 11월 박영심 할머님의 증언으로 논쟁은 마침표를 찍는다. 탑사팀을 안내한 이용택 가이드의 설명이다. 매 방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26번 여기 있는데 우리 지금 2층에 요 19번 방이 바로 박영심 할머니께서 2003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3년 동안 내가 여기 있었다. 요렇게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네. 1939년 17 나이로 일본인 순경에 속아 3년 동안 위안부로 갇혔던 박영심 할머니. 중국 정부는 할머니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2015년 진열관을 정식 개관하고 입구에 할머니가 임신한 모습의 동상을 세운다. 지금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던 이 벽이 눈물의 벽입니다. 네, 눈물방울이 보이죠? 네. 네, 저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만든 벽이고요. 앞에 저기 박영심 할머니, 그죠? 네, 어느 분이죠? 책에서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잖아요. 그죠? 네, 임신하고 계신. 네. 그 박영심 할머니고요. 자, 오른쪽에 여기 이제 어르신들 그때 증권 자료들을 찾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전시관 내부를 돌아보면 일본이 저지른 참혹한 만행이 한눈에 보인다. 일본군 위안소가 배포한 소독약, 당시 사용하던 검사용 의료기기, 그리고 사진들.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을 생생히 증언한다. 조선인들뿐만 아니고 중국인들, 또 동남아 내려가면은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위안부로 했었는데 그 대충 짓게 된 것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로 짓게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위안부 제도의 여기 황립은 37년도 12월 3일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을 하고 전면적인 중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만행이고 죄란 걸 언제쯤 깨닫게 될까를 생각해본다. 진열관의 끝자락에서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이란 이름이 붙은 할머니의 조각상을 만날 수 있다. 계속 눈물이 나오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좀 닦아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 전체 컨셉이 눈물인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평생을 울면서 지내서 눈이 머셨대요. 그 제목은 끊임없는 눈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닦아주시라고 수건을 이제 비출해놨고 닦고 오른쪽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닦아드리면 돼요. 네. 닦아도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눈물. 이곳에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진다. 정만호라고 합니다. 남경 위안소를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아프고 슬픈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군국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세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더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여대생이다. 여기서 자원봉사하면서 중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인들이 강제로 위안부를 징용한 것에 대해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위안부로 끌려온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침통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중국 서부 사천성의 충칭. 중경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 근거지다. 1935년 항저우를 떠나 중국 여러 도시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부터 1945년 11월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충칭에서 5년 넘게 독립을 준비한다.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시작된다. 일본은 중국을 공격했고 중국은 전쟁에서 내몰린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일본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상하이를 거쳐 난징을 점령한다. (1937년 11월) 일본이 난징을 공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징을 떠나 중국 대륙 남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피난길에 오른 임시정부는 호남성 장사를 거쳐 광동성 광저우와 유주, 기강을 거쳐 1940년 34개월 만에 충칭에 도착한다. 이 기간 임정요인들과 가족들의 이동거리는 약 2,400km. 그야말로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다. 우리는 급한 대로 방공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일본 비행기가 폭탄을 수없이 떨어뜨리는 모양이었다. 동굴이 힘이 흔들리며 당장 무너지듯 했고 천둥번개가 치듯 불빛이 번쩍이며 천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폭파 소리가 끊어져 굴 밖으로 나왔더니 처참한 광경이었다. 우리가 머물던 집 주변은 불바다를 이루고 있고 동굴 밖 넓은 밭에는 시신들이 나뒹굴었다.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쓴 제시의 일기에 남아있는 임시정부 이동 시기에 위험했던 순간이다. 일본의 잦은 공중폭격은 목숨을 위협했고 경제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초라한 골목과 거리, 산과 강가에서 가느다랗게 맥을 이어간다. 충칭의 시내는 고층 건물로 화려했다. 이 빌딩숲 사이에서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 진열관이다. 네, 시내 중심가에서 이제 막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 진열관이라는 팻말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연화지 청사가 보입니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한 터에 회색 벽돌에 기와를 올린 모습이다. 이곳에서 충칭 취재를 도와줄 충칭 임시정부 기념관 이선자 전 부관장을 만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1, 2, 3, 5 보시다시피 5동의 건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청사는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청사입니다. 임시정부가 여기에서 광복을 맞이한 그런 청사입니다. 임시정부 청사는 충칭에서 4번을 옮긴다. 그중 2곳은 일본의 공습에 무너졌고 또 다른 한 곳은 재개발로 철거됐으며 현재 마지막 거처인 이 청사만 남아있다. 청사의 해설은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유학생 이성덕 군의 해설이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줘야지 왜 이제 한국에서 이 머나먼 땅에 있는 중경 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지를 이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임시의정원 회의실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회의를 다 여기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보면 태극기가 있거든요. 태극기가 현재 태극기랑 모양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광복 후에 정식으로 태극기 모양을 결정하고 그 당시에 아직 결정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청사 건물은 임시의정원 회의실, 내무부, 국무부, 외무부 등 정부 부처로 사용되었고 요인들의 집무실과 숙소가 있다. 집무실마다 붙어있는 정부 부처의 푯말에서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더부살이를 하지만 독립운동의 중심이란 자신감이 느껴진다.
충칭 시기는 임시정부가 가장 활기찬 시절이다. 고난의 이동 시기를 거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일본의 패망이 멀지 않았다고 느낀 독립운동 진영이 단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고 정부와 군사 조직을 재정비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광복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확신을 가진 임시정부는 해방된 조국에 건설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우익정당 3당이 통합해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대일항전을 위한 광복군을 창설한다. 또한 충칭 임시정부는 외빈 접대실을 설치할 정도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선자 전 부관장이다. 여기는 외빈 접대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외국 대사관의 국서를 받고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경이 중국의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이 중경이 많이 주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사에선 관람 온 중국인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몇 분의 방문 소감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저우에서 살고 있는 양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어 이곳을 찾았는데 중국과 한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또 놀랍습니다. 저는 평범한 관광객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세계 평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이 정치와 경제 여러 영역에서 손을 맞잡고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항일 투쟁을 펼쳤다.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는 한국과 중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여기 이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가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께서 살던 곳인가요, 선생님? 예. 토교 한인촌을 찾아 나선 길이다. 이 일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 한국 광복군 산하 토교대 대원들이 거주했다고 한다. 충칭 임시정부 기념관 이선자 전 부관장이다. 여기에 토교라는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임시정부가 기강에 1년 반 정착을 했다가 1940년 9월에 중경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중국 국민당 진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토교에서 집 셋째를 지어서 가족들이 살게끔 그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여기서 살았던 김의한 선생님의 아드님 김자동 회장님의 소개에 의하면 집 한 채에 6가구가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취재길에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토교촌에 살았던 유진동 선생의 막내 아들 유수동 선생이 함께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여기에 의무실을 설치해서 한인들의 건강을 담당하시고 저의 숙부님 유평파 선생님도 이곳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유수동 선생은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라면서 형제들과 가끔 방문도 하고 숱하게 얘기를 듣고 자란 분이다. 그에 붙인 유진동 선생은 김구 선생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한다. 김구 선생님 어머님 광낙원 여사님께서 충칭에서 암이 발병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요청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곳에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얼마 되지 않아 김구 선생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님께서는 김구 선생님과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개울이 흐르고 작은 폭포가 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는데 중국말로는 화계 하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시냇물이죠. 시냇물. 예. 그때는 아주 맑았습니다. 가족들이 여기서 살았을 때 이 물을 길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래도 여기서 하고요. 김자동 선생님의 소개에 하면 김신 장군이 그때 방학 때 토교 한인촌에 오시면 물도 길러주고 그랬답니다. 예. 상하이를 떠나면서 시작된 이동 시기. 늘 피난 보따리를 들고 일본의 공습을 걱정해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 이 조용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지으며 가난하지만 소박한 일상을 꾸렸다. 임시정부 가족들 중학생에 해당한 아이들은 토교 한인촌 건너편에 있는 청화 중학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저쪽 바로 건너편 저기가 네네. 학교인가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마을이 있었던 곳은 배추밭으로 변했다. 이선자 부관장의 기억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집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골집처럼 그렇게 뜨문뜨문 집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가을 때 되면 노란 꽃이 아주 번성하게 핀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그 들국화를 현지 사람들은 조선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이 먼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분들. 흐드러지게 핀 노란 들국화를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을 것이다. 그을린 돌무더기만이 한때 집터였음을 보여주는 이 공터도 머지않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중국의 도시개발로 또 하나의 임시정부의 자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중했던 가족의 추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를 쓸쓸한 얼굴로 바라보던 유수동 선생. 아버지 유진동 선생이 가르쳐 주었다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이요 아리랑 옥에서 오모갔나 나는 가시요 가신이요 신이요 옥에서 중국에서 자라 우리말을 잃어버린 유수동 선생. 그가 부르는 이 아리랑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아리랑을 좋아하는 유수동 선생의 소원은 임시정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는 거란다. 저뿐만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부터 충칭까지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걷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길을 따라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아리랑을 흥얼대며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걷는 유수동 선생. 조만간 선생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하다. 상하이에서 시작해 충칭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었던 길은 한국인의 염원이 집결된 항일투쟁의 요람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로부터 100년 뒤 그 길을 따라선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학창 시절에 교과서로만 배웠던 그 나라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와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나라를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되찾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력을 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해자는 정말로 가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들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직접 책으로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어떻게 몸으로 체험을 하면 우리가 임시정부의 그 피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저는 임시정부 100주년 발자취를 찾아서 이 기행을 하면서 제가 만약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 시절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적극적인 친일은 안 했었지라도 절대 독립운동은 못했을 것 같아요. 상해에서 거쳐서 그 중경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하신 분들, 언젠가는 독립이 될 그날을 위해서 독립된 나라에 임시정부라는 껍데기라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했던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견해지고.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죽어야 했는가, 그거예요. 죽고 싶어서 그걸 했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해야 할 건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기념관을 방문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되게 크게 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게 그러한 걸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된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전환을 이룬 지 100년. 독립을 위해 쓴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었다. 나라를 빼앗긴 어둠의 시대, 주어진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떠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의 외길을 걸었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희망의 100년을 열어가는 원동력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제2부 난징에서 충칭으로. 지금까지 기획 오순화, 기술 김남희, 음악 강원기, 효과 윤미원, 구성 박혜정, 연출 주미영, 해설의 권혜효였습니다.